김대우 소장님 모셨습니다. 김대우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자, 소장님. 그동안 지금 뭐 대선 후보들이 뭐 하도 숫자가 많아서 네네. 정말 정신이 없을 정도입니다. 다 네. 기억도 못할 정도예요. 네네. 그런데 이런 그 정책들에 관해서는 별 비전이 보이질 않는 것 같아서 전문가로서 우리 소장님께서 그 후보들을 향해서 좀 정책 조언을 좀 이번 기회에 좀 해주면 어떨까요? 참 이게 할 얘기가 참 많은 내용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정책과 비전이 좀 뭐 취약하다 없다 뭐 얘기하면은 뭐 항상 다 뭐 해당되는 얘기인데, 근데 사실은 그 후보가 보여야 될 거는 정책 비전뿐만 아니라 자신의 철학과 가치, 예, 이 가치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태도, 저 스탠스라 그럽니다. 정체성.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은 원래는 먼저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정책과 비전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사실 적절하게 결합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정책과 비전에 대해 가지고는 그래도 가장 이렇게 이 명료하게 보여주는 후보는 장기표 후보입니다. 예, 이 만국 실적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거기에 자신의 어떤 철학, 가치, 그 다음에 스탠스, 정체성까지 다 보여주고 있고요.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인지도가 낮은 후보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건 불가피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1위를 달리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주로 철학, 가치의 태도, 정체성만 거의 보여준 거고요. 구체적인 정책과 비전을 보여준 적 없습니다. 그 최재형 후보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예컨대 뭐 강주 5.18 묘역을 갖다가 이렇게 간다든지, 그 다음에 부산 내가 방문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주 52시간 관련해가지고는 뭐 120시간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 이런 태도를 보여준 거예요. 구체적인 정책으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예컨대 뭐, 탄력근로제를 갖다가 범위를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또는 1년으로 갖다 하고, 필요할 때는 예컨대 뭐 100시간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예컨대 요렇게 얘기를 갖다 하면 되는 건데, 이제 요 얘기는 안 하고요. 그냥, 원칙에 있어서, 뭐 120시간이면 어떠냐, 요런 얘기 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언론들도 그렇고, 저 여권에서 윤석열이 마치 윤석열 그 후보가 주 120시간을 뭐 강제노역을 시켜야 된다는 이런 쪽으로 엽기적으로 지금 뭐 폄훼해서 지금 선전하기 때문에 거기에 뭐 가려져서 그 본질적인 의도나 이런 것들이 뭐 지금 전해지고 있지 않죠. 예, 근데 뭐 그런 어떤 한국의 어떤 그야말로 저열하고 이 적대적인 어떤 대결의 정치, 이런 상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은 자신의 어떤 발언을 하면은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뒤틀지, 어떻게 왜곡하고, 어떻게 뒤틀지, 그거는 사실은 감안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전문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참모들도 있고 있을 텐데, 그런 이야기들이 여과 없이 그냥 그렇게 되고 대응을 잘 못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여기 앉아있는 저만 하더라도, 아니, 나이 들면 다 장애인 되니까, 아니, 장애인 체육관을 만들 때, 이 장애인, 비장애인이 다 한꺼번에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를 했는데, 나이 들면 다 장애인. 이거를 갖다가 그 노인 폄하 발언이라고 몰아친 거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노인 배려 발언조차도 노인 폄하 발언으로 이렇게 바꾸는 이런 어떤 야비한 술수가 판치는 어떤 사회에서는, 그런 정치에서는 그 후보들은 자신들이 발언을 할 때 얘들이 이걸 어떻게 왜곡을 할지를 갖다가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참 그런 어떤 이 전쟁터에서 어떻게 방패를 들고 어떻게 이렇게 갑옷을 입어야 될지, 이것도 저조차도 사실은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데 뭐 윤석열은 오죽하겠나 싶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은 더더욱 어떤 발언을 할 때, 그렇죠.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변 참모들하고 또 이렇게 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참모 중에는 반드시 쟤들이 이 말을 갖다가 어떻게 뒤틀 거냐 요것만 고민하는 사람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지지도가 뭐 1%에도 미치지 않는 이런 후보들의 발언이라면 관심이 그렇게 끌 수는 없을 텐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뭐 1등을 달리고 있는 유력 후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유력 후보 주변에는 그런 정무적인 좀 그 정감각을 갖춘 뛰어난 분들이 좀 옆에서 보좌를 하고 정책을 좀 점검을 해서 좀 이야기를 좀 잘 좀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조선시대 왕도 간언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사간언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아니 무조건 아니래옵니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신하들이 있었고 그걸 대단히 존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최재형, 홍준표 정도 되면은 유력 후보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아니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있었으면 저런 식의 어떤 말 실수를 안 하겠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네. 좀 궁금한 거는 네. 요번에 장기표 후보님이 네네. 나오셔가지고 그 민주노총에 관한 문제, 민주노총과 전교조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혀 뭐 이슈가 되질 않습니다. 저기 장기표 신문명 경쟁연구원장이죠. 장기표 후보. 이분이 1945년생이고 아마 최고령이 되겠네요. 지금 국힘당 후보 중에 이제 이분이 만국칠적을 들고 나왔습니다. 만국칠적 중에 이제 1적이 민노총, 2적이 정교조, 3적이 공기업, 4적이 이제 미친 집값, 5적이 탈원전, 6적이 주사파, 7적이 대캐문입니다. 대가리가 깨져도 문제인. 대캐문. 네. 여기서 이제 1적이 민노총, 2적이 정교조인데 사실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홍준표 후보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윤희숙 후보도 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딱 선명하게 이렇게 각을 세운 사람은 이제 이 장기표 원장이죠. 그리고 장기표 원장은 원래 이제 민노총이나 정교조를 어떻게 보면은 만드는데, 나름대로 어떤 정치적 사상 이념적인 어떤 기여를 꽤 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기표의 어떤 민노총과 정교조에 대한 어떤 이 비판은 상당히 역사적 의미가 사실은 있는 거죠. 또 장기표 후보님이 워낙이 역사적인 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이 장기표 선생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 용기 있게 이것을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후보들도 이런 기반에서 장기표 그 후보의 이 정책을 받아들여야 대한민국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이제 어쨌든 홍준표, 윤희숙, 그 다음에 그 장기표 이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지목을 해서 이 얘기를 갖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는 강성노조라고 발언했고요. 윤희숙은 이제 강성노조, 규정노조라는 표현을 썼고 민노총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뭐 민노총 이야기를 애둘러 한 거죠. 예, 그렇긴 한데 사실은 그 내용 따져보면은 자신들의 거대한 어떤 한국의 어떤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 어떤 시스템의 기관, 약간 방송통신, 그 다음에 무슨 발전, 그 다음에 철도, 항만, 그 다음에 교육, 여기에 이제 어쨌든 그다음 뭐 자동차 생산이라든지 뭐 자동차 부품 생산이라든지 어떤 이런 중요한 어떤 경제와 사회를 유지시키는 인프라들이죠, 사실은. 아니면은 어떤 근간들이 있는데, 거기에 사실 노조들이 다 들어서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노조들은 유럽식의 어떤 노조, 즉, 우리 노동시장의 어떤 공정가격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악으로 깡으로 투쟁해서 이 단결하면 힘생기고 투쟁하면 쟁취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산성만큼 받겠다는 게 아니고 자기의 생산성만큼 월등히 높은 권리 이익을 갖다가 누리겠다. 이런 철학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심약한 쪽이 있잖아요. 밑에 협력업체들의 몫을 뺏어가든지, 소비자의 몫을 뺏어가든지, 주주 몫을 뺏어가든지, 미래세대 몫을 뺏어가든지 하는 약탈 노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내부에서 어떤 고용 안정이 최우선식이 되기 때문에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이 개혁들을 하나도 못하게 틀어막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사회의 어떤 이 개혁을 갖다가 틀어막고 시스템 자체를 갖다가 완전히 어떤 고비용 저용률로 쉘이 바꿔버리고 그 폐악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 앞에 선봉에 민노총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사실은 바로 그 뒤에 있는 존재가 한국노총도 사실은 그게 좀 더 온건한 편이에요, 사실은. 그냥 대표하면 노동하면 민주노총으로 이렇게 그냥 상징되어지고 있고 우리 2천만 노동자의 그 약탈 노조의 네. 표상이 민주노총으로 되어 있고요. 그건 맞습니다. 네. 그거는 이쪽에 옹공하고 약간 합리적이고, 근데 사실은요, 소리 없이 그 민노총이 만들어 놓은 이익을 갖다가 다 보는 쪽이 사실은 공무원이나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이제 그 소리 없이 그거를 갖다가 다 누립니다. 정교조도 보면은 그 전교조가 머리띠 메고 투쟁을 갖다 하는 건 아닙니다. 결국은 민주노총과 전교조는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뭐 같은데 네. 이 사람들은 투쟁을 통해 가지고 쟁취한 게 아니고요. 원래 투쟁은 철도 노조라든지 현대자동차 노조라든지 뭐 이런 화물연대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투쟁을 갖다가 해서 자신들한테 이제 유리한 어떤 제도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구조조정 자체를 갖다가 막아내고. 참, 방송통신노조도 보면은 그 역할을 많이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데올로기를 갖다. 언론노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정보와 이데올로기를 생산하거든요. 근데 이쪽에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그때 광우병 사태 그때 보셨지 않습니까? 뭐,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하면은, 유럽에서는 해고라고 하는 거는 전직의 어떤 계획인데, 이쪽은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그냥 이데올로기를 펼쳐버리면 구조조정 자체를 갖다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요런 상태에서 이제 정교조는 과실을 따먹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도 이제 과실을 다 따먹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노총이 사실은 선봉부대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바로 그 후위에 한국노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공공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종 정규직 자체 있지 않습니까? 공공노조, 네. 이 노조가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이 부문의 모든 철밥통 노조들이 상징적으로 투쟁하고 싸우는 거는 민노총으로 상징되지만, 결국은 그 과실을 우리 2천만 노동자의 그 약탈을 함께 나누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합니다. 이제 민주, 진보, 노동, 평합하는 이 동네들이 있잖아요. 네. 이 거대한 위선과 거짓, 독선 덩어리긴 한데 이쪽에 핵무력 같은 존재가 민노총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컨대 북한도 말입니다. 뭐 낡은 탱크도 있고 무슨 뭐 대포도 있고 뭐 좀 있습니다만 저 체제를 갖다 유지시키는 거는 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왜 딴 데서 개입을 갖다가 못하게 막으니까 그 핵무력과 그다음 일종의 저쪽에 군대 같은 존재가 민노총이거든요. 그러니까 민노총 이 자체가 네네. 결국은 한국노총 뭐 그 안에 다 함께 존재하고 있지만 민주노총은 사실상 이 정권, 네. 문재인 정권과 동업자 입장에서 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런 노총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얘네들과 함께 이제 약탈을 함께 이제 이렇게 이어가는 그런 구조인데, 요번에 이제 장기표 선생이 후보로 나서면서, 네. 여기
이제 어떤 이야기의 사안에 대해서 누가 어느 자리에서 말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네네. 이 말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가 그렇습니다. 말을 하느냐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민주노총이 굉장히 아프게 이 말이 전해질 수 있는 사람이 장기표 선생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 장기표 선생이 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한 의미를 가지는 건데 그 의미에 비해서 울림은 사실상 뭐 지지도나 이런 거에서 좀 널리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이게 관심을 크게 못 끄는 것 같은데 사실상 이것을 유력한 윤석열 후보나 1, 2등 하는 후보들도 결국은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사실은 장기표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 자산을 갖고 있는 분이잖아요. 민주화 운동에 원래 이제 그 상징하는 인물이 대한민국의 뭐 민주화 운동 역사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역사. 장기표, 김건태. 그 민주진보의 어떤 상징 인물 중에서 유일하게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진화 발전한 사람은 장기표 선생인데, 그럼 장기표 선생이 이쪽으로 이제 온 거는 굉장히 어떤 그 소중한 자산이 온 거거든요. 소중한 상징이 온 거고. 그러면 제가 볼 땐 당에서, 이 당에서 어떤 장기표를 엄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장기표가 예컨대 민노총 원래 뭐 지른다 그러면은 당에서 받아줘야 돼요. 여러 가지로. 근데 뭐 이준석 대표가 뭐 그에 대한 안목들이 뭐 없으니까 오로지 그냥 자기 자신한테 이 스포트라이트를 갖다 집중시키려고 하는 대선 후보들을 띄워야 되는데 거꾸로 자기가 대선 후보에 올라타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참 이게 당도 제대로 못 받쳐주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는 윤석열이나 최재형이나 이제 이런 어떤 좀 이렇게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후보들께서 이런 예민한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서 사실은 내질러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정책이고 그렇습니다. 비전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뭐냐면은 뭐 철학같이 태도, 정체성 이것만 사실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는 국민의힘이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장기표 선생이 내세운 7대 과제를 모든 후보가 공유하고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나. 이걸 장기표의 정책이 아니라 이것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이다. 이걸 피해가서는 안 됩니다. 이준석 대표처럼 무슨 뭐 종편 패널이나 예능 프로그램 만들듯이 지금 이 엄중한 시기에 쪽방촌에 가서 대권 후보들 데리고 가서 줄 세워가지고 뭐 거기서 이미지 정치 이런 거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기표 선생이 요번에 그 후보로 나서면서 내세운 7대 과제, 7대 이 문제는 우리 모두 온 국민들이 함께 공유해야 되고 이 장기표 선생이 대통령 후보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매우 이거는 중요한 과제다 생각이 됩니다. 민주노총에 관해서 장 선생이 지금 주장하시고 계신 그 부분, 그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공유할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를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민노총을 원래는 저게 이제 불평등 양극화, 그 다음에 노동인권에 대한 억압이라고 하는 이른바 쥐를 잘 잡는 고양이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게 처음에는 약간 좀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쥐를 잡는 고양이가 아니고 사람 잡아먹는 호랑이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냥 나라를 잡아먹고 있는 거죠. 나라 잡아먹고 미래 잡아먹고 청년들 잡아먹는 호랑이가 돼 있는 거고, 이게 이제 결국은 자신들의 어떤 생산한 가치보다 월등하게 많은 거를 갖다가 이렇게 받아쳐드시는 약탈성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2천만 노동자의 과실을 자기네들 100만이 다 차지해버리는 꼴이 돼서 미래 청년 일자리, 비정규직 문제, 기업의 경쟁력 문제 모두를 다 그 블랙홀이 돼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단적으로 지금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의 임금이 있지 않습니까? 임금이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을 겁니다. 절대 또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1인당 GDP, 이나 우리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한 2.5에서 한 3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1점 몇 배 수준이에요. 이게. 그 월등히 사실은 지금 높게 딱 이렇게 측정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연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터무니없이 적고, 그 다음에 협력업체의 어떤 경영이 굉장히 안 좋아요. 이쪽은 그냥 뭐 800만 대를 갖다 팔았다 해도 그냥 뭐 이익률은 1% 뭐 이래가지고 뭐 그냥 2% 아주 제공비용을 갖다가 하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쪽이 한번 채용을 하면은 이 사람을 보면은 예컨대 시장에서 노동력 구입하면은 연봉 3천이나 4천만 원이면은 이걸 구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 연봉 1억 이상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더더욱 결사적으로 매달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 두세 사람을 갖다가 쓸 수 있는데 못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끊임없이 이제 사람을 채용하기보다는 로봇을 갖다가 쓰려고 그러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지금 산업에서 아마 로봇 사용했던 비율이 아마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 이게 계속되면 청년 일자리는 뭐 요원한 거 아니겠어요? 이제 뭐 채용 자체를 못하니까 해고 자체가 안 되고 뭐 청년 채용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보죠. 다른 나라도 구조조정이 왜 없습니까? 공장 폐쇄 많습니다. 뭐 몇몇 명 해고 뭐 이런 게 많아요. 근데 그쪽에서는 사회 안전망이 튼튼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회 안전망도 우리보다 조금 낮긴 해요. 조금. 근데 그것 때문에 이 대립과 갈등이 없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이제 그분들은 시장 수준의 자기 생산성 수준, 자기가 생산한 가치 수준의 어떤 임금과 근로조건을 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전직이 됐나 말입니다. 우리는 뭐냐면은 그냥 자기 생산성이나 자기 생산한 가치보다 월등히 높은 권리익을 누리니까 거기 나오면은 절벽이죠. 그러니까 자살하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조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엄청난 비효율이 쌓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동안은 그랬습니다. 저쪽이 민주노총이 이제 정의당하고 이제 민주당 쪽이라면은, 야, 우리는 한국노총 잡자 이런 겁니다. 그 한국노총 출신들한테 이제 뭐 비례 자리를 주고 아니면 좋은 지역구를 주고 뭐 요렇게 이런 식으로서 보수당이라는 것이 해온 거거든요. 일종의 이제 민주당과 정의당의 이중대 전략을 쭉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이 노동시장의 어떤 이중구조, 노동시장의 지독한 불공정, 노동시장의 어떤 합법적 제도적 약탈을 틀어막는 이런 어떤 법제도 정책들에 대해 가지고는 민주노총이 선봉에서 반대를 하고 한국노총도 사실은 그 뒤에 뒤따랐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고용노동 관련된 어떤 이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비슷비슷해졌어요. 50까지만 해도 이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이런 관계는 한국노총은 사실상 집권당의 어용로도 비슷했었거든요. 이 한국노총이 요번에도 보니까 민주노총보다는 오히려 한국노총이 오히려 더 강성으로 변한 거 아닌가 이런 감이 좀 없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뭐 부분적으로 노조들마다 이제 차이는 좀 있겠죠, 그죠? 노조들 산별연명으로 쭉 이렇게 돼 있고 하니까. 그래서 어떤 노조는 뭐 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민노총은 그 이념이라든지 그 조직 문화 그리고 그 리더십들이 아주 기본적으로 이 친북 정북적이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무슨 뭐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의 계승자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갖다 하니까 그만큼 어떤
더 독선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대기업들을 갖다 훨씬 많이 조직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공기업들을. 그렇죠. 그러니까 그 파괴력이 월등하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숫자 자체는 민주노총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원래는 박근혜 정부 2016년까지만 해도 이제 60만 명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게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에 폭발적으로 늘어나가지고 지금 105만에서 110만쯤 될 겁니다. 이제 제1노총이 됐습니다. 한국노총이 원래 한 80만 명대에 있다가 한국노총은 뭐 별로 안 늘었을 겁니다. 조금 늘었겠구나. 지금 뭐 동네 공사 현장에 가도 아파트 공사 현장, 건설 현장 전부 다 민주노총 지금 깃발 들고 아침 새벽 6시부터 깃발 들고 음악 틀고 뭐 난리 야단 굿이에요 지금.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뭐 딴 데는 뭐 경제는 다 찌그러지고 출산율도 다 꺾이고 모든 게 다 쪼그라들었는데 민주노총 조직은 폭발적으로 어떻게 팽창을 했습니다. 자, 그럼 소장님, 네. 요번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네. 민주노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공약을 소장님이 좀 제안을 하신다면 대통령 후보들에게 이건 바로잡아 달라 하는 뭐 그런 정책을 좀 한번 내신다면 민주노총 이 강성 노조에 관해서 정책을 좀 한번 제안을 좀 해주시죠. 한국 노조가 저 괴물이 된 게요. 파업을 할 때 사업장 점거가 가능합니다. 네. 딴 나라는 사업장 점거 못해. 네, 못합니다. 사업장 점거를 그러니까 그 정책을 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좀 대권 후보들이 내놓고 국민에게 네, 그 얘기 하는 겁니다. 네. 법시 사업장 점거를 못하게 해야 됩니다. 예, 사업장 점거. 그 다음에 대체 인력 있잖아요. 네. 아니, 원래 이제 이 무기의 대등성 개념이 있거든요. 네. 이쪽을 그러면은 파업은 뭐냐면 노무 제공을 거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직장 폐쇄를 하거나 예, 아니면은 대체 인력을 갖다 네. 투입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이게 무기가 대등한 거거든요. 그러면 파업권이 무료가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우리처럼 말입니다. 대체 인력 투입을 막아놓으니까 예컨대 라인이 5km가 있다. 그런데 라인 100m만 딱 그냥 잡아버리면 전체가 올스톱이지 않습니까? 네. 자동차가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파업을 할 때는요. 큰 규모로 하면은 대체 인력을 갖다가 어떻게 투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파업을 큰 규모로 하려고 그러면 참여하는 사람들의 전체 이해와 요구를 대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전체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것은 노동시장의 공정가격입니다. 그렇죠. 이게 그 다음에 어떤 큰 틀에서 그러면 휴게 시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산재 났을 때 어떻게 하고 임금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어떤 그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뭐냐면은 파업 시 사업장 점거 가능하고 그 다음에 대체 인력 투입을 못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어떻게 아주 일부 있잖아요. 예컨대 한 3년 전인가 그때 서울대 그때 또 도서관에서 그 파워 플랜트 돌리는 사람들 거기 이제 독자 자체 발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난방을 공급하는데 그 한 40명이 파업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버린 이 사람들이 그냥 딱 사업장 점거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 대체 인력도 못하고. 그러면 4만 명이 벌벌 떨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한테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장 점거 1, 두 번째 대체 인력 투입. 대체 인력. 이게 뭐냐면은 선진국의 글로벌 스탠다드예요. 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도입하면 되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23조, 24조가 23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다 있어요. 있죠. 당연히 그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이유라는 거를 갖다가요, 우리 법원은 굉장히 이거를 갖다가 좁게 해석을 합니다. 정당한 이유를 노조가 결정하도록 돼 있죠. 예, 이 정당한 이유를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인종차별이라든지 아니면은 상사가 이쁜 어떤 부하와 여직원을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다가 거부를 하면 해고한다. 예컨대 이제 그런 경우를 잡는 건데 우리는 뭐냐면 도저히 어떤 직무와 적성이 도저히 맞지 않은 그런 사람
너무 못 자르게 만들어 놔버렸거든요. 못 자르죠. 지금 뭐 자른 단 한 명도 손 못 대지 않나요? 예, 그래서 근로기준법 23조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23조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갖다가 요 정당한 이유를 갖다가 좀 폭넓게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역시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모든 나라가 사실 이러고 있어요. 예. 우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핵심적인 조항들 때문에 이 노조가 괴물이 돼버린 거고요. 이 문제는 걸고 요번에 대통령 선거에 승리라도 해야 되고 대통령이 되는 쪽에서 이거 개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쨌든 노동시장,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갖다가는 막는다. 그 다음에 노조의 어떤 귀족화, 예. 그 다음에 약탈화를 나는 막겠다. 그러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 를 갖다가 노동시장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도입하겠다. 뭐 여기까지 얘기도 돼요. 그 이야기. 그 다음 더 나간다 그러면은 무기 대등성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은 파업시 직장 선거를 갖다가 그는 뭐 못하게 해야 된다. 파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파업하려면은 몇만 명 규모로 해라. 몇만 명, 몇십만 명 규모로 하면은 일반적인 어떤 요구 조건들을 갖다가 내걸게 돼 있거든요. 노동시장의 공정가격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파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파업할 때는 원래 교섭력이 떨어지는 취약 근로자들한테 이익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불평등 양극화가 완화된다. 그래서 이제 나는 지금 사업장 점거 이거를 검토해야 된다고 본다. 그 다음에 대체 인력 투입 요건 이 부분을 갖다 완화해야 된다고 본다.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대통령 후보들의 그 공약에서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다음에 집권을 하고 나서도 노동 정책을 펼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단 한 명도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나온 적이 없어요. 요 얘기는. 이게 사회가 발전하면은 이제 요런 정도까지 나와야 되는데 당연한 거죠. 제가 걱정되는 거는 이 사회에 축적이 있잖아요. 이 정치적, 정책적 지혜라는 것도 축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실 이거 저만 하더라도 정말로 이거 30년 동안 고민을 쭉 해왔어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들을 갖다가 제가 싹 어떻게 보면 이제 나름대로 이게 쓸어 담아서 이걸 정면하고 숙성을 시켜서 한 사람인데, 나는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은 근데 윤석열, 최재형 이런 분들이 그 앞에 했던 고민들을 이해를 잘 못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아직은 뭐 그 정돈이 안 됐는지 모르지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국민의힘 그 후보들이 장기표 후보를 빼놓고는 하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윤희숙도 좀 고민을 합니다, 사실은. 그 얘기 있습니다. 그 지금 파업시 사업장 점검 문제나 뭐 이 얘기를 갖다 하긴 해요. 윤희숙도. 근데 이제 윤희숙은 이제 이론으로서 이제 책으로 본 사람이고, 장기표는 온몸으로 이제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우면서 이걸 갖다 깨달았지 않습니까, 이게. 그게 좀 차이는 있는데. 누가 말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은요, 예컨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어떤 정책적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 고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와서 완전히 단절이 됐고, 586 운동권은 전혀 개선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김대중 노무현 사진 들고서 이제 이렇게 장사만 하는 건데. 그건 뭐 그 자체도 이제 뭐 관계가 없는 거더라고요. 노무현까지도 그냥 완전히 다 엎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마 김대중 노무현이 살아있었다 그러면은 아마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가지고 파업시 대체 인력 문제나 그다음 사업장 점거 문제를 제기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나 586 운동권이나 그다음에 뭐 이재명 등한테는 이거는 이 사람들이 앞선 세대의 고민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노총과 문재인 정권하고가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일심동체야. 그 다음에 이쪽도 문제는요, 아까 대선 후보들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준석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앞선 세대의 어떤 고민들을 있잖아요. 아예 고민이 없고,
그쪽은 뭐 그냥 예능 프로그램에 그냥 게스트 정도의 생각을 갖고 지금 이 대표를, 야당 대표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거는 뭐 확실하고요. 아, 진짜 그래서 참 대한민국 자체가 저열해지는 거거든요. 네. 원래 항상 앞선 세대의 어떤 실패와 좌절을 딛고 네. 또 그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통해서 이 정책적 지혜를 갖다가 계속 그 추출을 해서 그거를 들고서 이제 이렇게 앞으로 나가야 나라가 계속 지금 발전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한 단절이 일어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쪽은 완전히 이제 사기꾼 집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저쪽에 민주당 쪽은 그냥 마적단들. 윗선 거의 어떤 강도 집단 비슷하게 됐고요. 윗선 거짓 독선으로 그냥 무장하고 오로지 어떤 쇼로만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 거고 이쪽은 저열해진 겁니다. 이쪽이 이준석으로 그냥 훈련되어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훈련.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오래된 고민들, 저도 이거 사실은 한 40년 가까이 고민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원래 1983년에 그때 이제 학교에서 이제 그 시위하다가 잡혀가지고 무기정학을 받았어요. 1년. 그때 이제 원희룡 후보하고 제가 같은 날 잡혀가지고 관악서에서 앞뒤로 있었어요. 그리고 이 원희룡 지사는 이제 법대니까 유기정학이고 그렇습니다. 6개월입니다. 저는 이제 무기정학을 맞았고, 그 무기정학을 맞고 한 번 더 하면은 제적되거나 강제 징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데모할 때 얼쩡거리지 마라. 대신에 밖에 나가서 야학을 해라. 그렇죠. 그때 이 노동야학. 50대 뭐 가장. 아니, 1983년 얘기, 맞네. 50대 맞네. 그때부터 제가 이제 이 노동법을 보고, 그 다음에 저보다 나이 어린 어떤 이 근로자들의 어떤 생활을 관찰하고 교육을 하고 이제 이직거리를 했으니까 한 38년 됐습니다만. 올해, 지금 사회디자인 연구소를 통해서 이 담론들을 내기 시작한 그거 15년이고. 15년 됐잖아. 그 앞선 세의 고민들이 있었던 거예요. 저도 이게 노동시장 이 문제를, 불평등 약화 문제를 갖다가 참, 그동안 어떤 민노총이나 노조에 대해서 도덕적 호소를 했어요. 야, 어떻게 노동자의 대의가 이러한데 이럴 수가 있냐. 뭐 좀 배려를 해라. 비정규직을 갖다 배려해야지. 그 다음에 무슨 협력업체도 배려해야지. 미래세대 배려해야지. 뭐 이런 도덕적 호소를 갖다가 했단 말입니다. 근데 통하질 않죠. 안 통하죠. 맞아. 너는 근데 왜 그래서 이런지를 갖다가 오랫동안 잘 몰랐습니다. 뭐 38년 고민했는데 뭐 한 30년은 도덕적 호소를 갖다가 하는 짓을 했고요. 근데 이제 뒤에 보니까 한국이 왜 이렇게 기형이 된 이유를 알겠더라고. 그것도 이제 딴 나라하고 비교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러한 어떤 이 정책적인 지혜를 갖다가 이제 도달한 건데, 이제 이것이 공유가 돼야 되는데, 이게 참이 공유가 안 돼요. 제가 여건만 됐다 그러면은 제가 대선 후보 출마했겠죠. 그러니까 우리 김 소장 같은 분들이 일찍이 국회의원이 되시고 정치에 나가서 이걸 실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도 저는 그걸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선거에서도 참 나와서 김 소장 같은 분이 나와서 뛰는 걸, 그 노인평화관은 거의 있지도 않죠. 지금 소송은 끝났습니까? 지금 원래 7월 23일이 원래 총결심이었는데, 결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2주 있다 선고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코로나 4단계라 그래가지고 7월 23일 결심을 9월 10일로 그냥 미뤘어요. 난 뭐 재판을 왜 뭐 코로나 핑계 대고 이렇게 연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결심을 하면은 이제 선고가 9월 안에 내려지겠죠. 우리 김대호 소장 같은 분들이, 제가 뭐 함께 방송을 해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그 정치에 나가서 국회의원도 하시고 대통령 후보도 나가가지고 사실 이걸 실천할 수 있는,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정치가 돼야 해결이 되는 건데, 전부 다 그냥 곁다리 잡고 그저 그냥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요즘 정치 현장에서는. 저는 이번에 대통령 후보들이 나와서 우리가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저는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겁하게 네네. 핵심을 피해서 그냥 조차조차하고 너희 좋고 매부 좋고 식으로 이렇게 해와가지고는 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 정책 공약을 갖다가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홍준표 JP의 희망편지라 그래가지고 네. 14편 나왔어요. 네. 어제까지. 그 안에 보면 다 정책 공약들이 다 들어가 그 있습니다. 중에 핵심적인 것, 소장님이 좀 칭찬할 만한 공약이 있으면 좀 소개를 좀 하죠. 뭐 대표적으로 어저께 참 이 얘기 하려면 진짜 이거 몇 박 며칠 해야 되는데 어저께 이제 위드 코로나 얘기를 했습니다. 네. 코로나 완전 근절이 안 되니까 그냥 코로나랑 같이 살아야 된다. 뭐 감기, 독감 해마다 독감 오는 거하고 비슷하지 않겠어요? 예, 그 위드 코로나하고 그다음에 이제는 치사율 관리를 하자. 확진자 관리 말고. 제가 볼 때는 만시지탄이잖아요. 예, 그 당연한 이야기죠. 그리고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이 이 정권이 두 가지 정권이에요. 사실 그 트럼프의 그 싱가포르 회담으로 지방 정권 먹고 그리고 코로나로 사이로 총선 먹은 그거 기억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방역을 계속 매달릴 수밖에 없는 정권이에요. 이 정권은. 저는 그런 점에서 말입니다. 코로나 관련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볼 때 정치 방역이고요. 네, 이거 그 다음에 방역이죠. 비과학적 방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의학상식에 반하는 방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엉뚱한 뭔가 이게 확진자 지금 현재 그 숫자에 그렇습니다. 매달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확진자는 검사 대상을 늘리면 늘어나는 거고 프로테이제 줄이면 주는 겁니다. 이거. 그러면서 이게 더 과도하게 개인의 어떤 자유들을 억압을 하잖아요. 네. 이게 이제 교회 예배는 못 드리게 하고 뭐 백화점을 완전히 풀어놓고 말입니다. 버스에서는 그냥 뭐 몇십 명 타도 되는데 택시 지하철 타보세요. 지하철을 타보시라고. 저는 제일 갑갑한 게요. 제1야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이 코로나 정치 방역, 거꾸로 방역, 사기 방역 이 방역질에 대해 가지고 거의 제대로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야당이 다음 이제 제가 이 야당을 정말 한심한 게 지금 이 코로나 전국이 이렇게 길어지면서 가장 피해를 본 사람들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입니다. 구제도 안 됩니다.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준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저는 지금 가장 이 부담을 안 하고 있는 데가 공기업, 노조에서 사실 임금 10% 깎아야 됩니다. 저는 임금을 10%든 5%든 깎아야 공무원은 30% 깎고. 공무원들이나 이런 철밥통, 이 공기업들이 손해본 게 뭐 있습니까? 네. 이 사람들은 더 펴졌어요. 지난번에 국회에서 마지막 국회에서 코로나 방역 여기에 예방 접종 맞는데 그 지원하는 비용 10조 원을 통과시킨 사람들이에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이 앞으로 피해도 얼마나 클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문재인 정권이 정말 생각 있는 정권이라면 가장 안정적으로 손해를 안 보고 있는 데가 어디냐? 철밥통 공공노조고 이 민주노총 이 억대 연봉자들이 손해본 거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5%든 단 10%든 좀 내가지고 거기서 소상공인들하고 아픔을 함께 나눠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 주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도 사실은 그것이 이제 공정하고 정의롭고 상식적인 얘기인데 아마 쉽지는 않겠죠. 그러면 그래도 해야죠. 부채를 낸다 그러면요. 영업 제한 금지 업종에 대한 필요성 있는 보상을 해야 되거든요. 보상해야죠. 다른 나라 다 이렇게 합니다. 일어나라는 말입니다.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 해놓고 나서 보상은 쥐꼬리만큼이거든요.
그러면서 부채를 갖다 만들, 부채라고 하는 거는 미래 세대의 어떤 빚이잖아요. 이게. 엄청난 부담을, 인구도 막 줄어들어가지고, 게다가 뭐, 일자리도 사실은 우리보다 훨씬 사정이 열악한데, 엄청난 부담을 미래 세대한테 떠넘기면서 이 돈을 가지고 그냥 88%한테 돈 푸는, 이건 돈질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어떤 짓거리를 하는데, 제1야당이, 야, 영업제한 금지 업종, 이거는 재산권에 대한 엄청난 침해다, 공공분리를 이유로 해가지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 실효성 있는 보상을 해야 된다고 막 난리 쳐야 되거든요. 야당이 그런 정책, 이 정치방역, 코로나 정부에 대한 이 민생 중에 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이 지금 민생 파탄 문제가 자영업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무너지는 것이 민생 파탄이 이 사회적 보통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거기에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하는 사람은 그러면 편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장사가 안 돼서 망해 나가는데 다 점포들을 다 지금 문을 닫고 있는 판인데 이걸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정책들, 이런 정책들을 제안해야 돼요. 문재인 정권이 안 하더라도, 못 하더라도 야당은 그 주장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방역이 갖고 있는 모순들이 있잖아요. 백화점은 풀어놓고 교회는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버스는 몇십 명 타도 되는데 택시는 또 이렇게 2명. 뭐 하여튼 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다 침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야당 자체가 그런 제한이 없는 것 같아요. 정책 자체가 없는 거예요. 소상공인 죽어나가고 자영업자 죽어나가고 모두 지금 이 사회가 지금 완전히 지금 이게 망조가 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저는 이게 더러운 어떤 악령 있잖아요. 이 김종인은 우리가 중도 예연 확장하려 그러면은 뭔가 어떤 강성 태극기 아스팔트하고는 거리를 둬야 된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서민과 일반 어떤 국민들의 삶의 고통과 불만을 먼저 보고 이걸 어떻게 하면은 해소할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고요. 중도 예연 확장을 해야 되겠어. 그러면은 태극기 아스팔트 우파들하고 거리를 둬야 돼. 그 다음에 강성 급진이 아니라 우리는 온건하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어떤 사안에 따라서 우리는 초당적 협력을 해야 돼. 코로나는 초당적 협력을 해야 된다는 정무적 판단을 가지고 모든 데 면죄부를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견 자체가 없어요. 정책 자체가 야당이. 네, 코로나는 그렇고, 그 다음에 기업 규제한다 그러면, 우리도 중도라고 하는 거는, 기업 규제도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이제 그 공정 3법, 기업 규제 3법들,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도 다 동의를 하고, 나는 이게 김종인과 이준석 그 패거리들한테 흐르는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나저나 우리가 정책 얘기하면 끝도 없는데, 그러니까 오늘 정책 얘기하고 이준석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건 좀 이따 좀 하기로 하고요. 자, 오늘 소장님 모시고 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오늘 다 할 수는 없었고 시간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계속 좀 이 정책들에 관한 이야기를 좀 소장님을 모시고 좀 정리를 해갈 계획입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알겠습니다. 오늘 이쯤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